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고3 학생 여러분, 그리고 문학작품 공부하시는 모든 고등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이제 선생님 학교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학교 공간을, 이제 교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강의를 찍을 장소가 없어서요. 이제 학원 강사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실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찍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면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은 좀 쉬었었고, 새학기 시작되자마자 강의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뭐 새로운 업무 때문에 이런저런 걸로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여유보다는 조금 시간이 나서 이제 좀 뒤늦게나마 강의를 찍게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이제 뭘 해갈 거냐면요. 올해 이제 수능 특강, 올해 이제 수능을 보게 될 수능 특강에서 고전 시가 파트와 고전 소설 파트를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올해 이제 맡은 학년이 고2와 고3인데, 고2 학생들은 신사고 문학교과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작년에 선생님이 그 한 권을 다 찍어놨고요. 올해는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고3 학생들의 고전 문학 파트를 선생님이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도 하기 때문에 먼저 고전 문학 파트 수능 특강 좀 준비를 해보고요. 그 다음 이어서 한 중간쯤에 고전 현대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파트도 좀 잠깐 해볼 수 있으면 같이 진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교과서 개념학습 7강부터가 이제 고전시가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좀 해나갈 예정이고요.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우리 이제 공자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정답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 답을 얘기했을 때 틀려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뭔가 실패하는 거에 두려워하게 되면 도전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부딪혀보면 자기가 뭔가를 모르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완벽을 기해서 막 계속해서 준비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도전하고 거기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되풀이하다 보면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보단 몇 단계 위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말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말했을 때, 내뱉었을 때 다음번엔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공부에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지금의 내 모습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 수능 다 잘 볼 수 있고요.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고전시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일단 교과서래. 수능 특강 31페이지, 올해 2022 수능 특강 문학이에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이세계 부병루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작가 및 독자 맥락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작품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작품을 지은 작가를 알면 사실 작품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른 예를 든다면 선생님은 수업 스타일이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우렁찬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조용한 선생님이 있다 치죠. 그랬을 때 우리 둘이 수업을 열었다. 근데 조인수 선생님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인수 선생님이 좀 뭔가 목소리가 우렁차다, 시끌벅적하다, 뭔가 기운차게 수업을 한다 그러면 조인수 선생님 수업은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임하게 되겠죠. 근데 아마 실제 수업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성향이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색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면 이색에 전혀 모르는 시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색의 본연의 성향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고려의 유신이라는 말로 이색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려의 유신들이 쓰는 시가 주로 어디를 향한 시일까? 고전 시가 파트에서 유명한 두 시기가 있거든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시기와 단종에서 세조로 바뀌는 시기.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은 둘 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위가 바뀌어진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약간 조금 쿠데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좀 뒤집어진 케이스죠. 단종 임금이 조카였잖아요, 세조의. 근데 사실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종을 섬기던 사람들, 사육신이나 생육신 같은 사람들은 단종에 대한 충을 노래하는 반면 세조의 세력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고, 고려의 유신들도 마찬가지겠죠. 고려를 그리워하며 조선을 비판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시에는 주로 고려에 대한 그리움, 고려가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이런 것들 따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EBS 교재는 또 친절하게, 수능에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보기에 이런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잖아요. 잠깐만 읽어볼까요?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이색, 방금 얘기했죠.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면서 적막한 풍경으로부터, 선생님이 약간 표시를 좀 해갖고 왔어요. 적막한 풍경으로부터 느낀 바를 부병루에 담았어요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 아시죠? 고려는 고구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얘기한다라는 건 한참 우리나라 잘 나갔던 시기가 고구려 시기잖아요. 그 잘 나갔던 시기를 그리워한다라는 건 우리 고려가 다시 잘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또 하나, 하늘로 기린말을 타고 올라갔다는 천손, 우리가 동명왕이라고 하는데요. 고구려의 시조죠.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대한 회고에 이어 자연사와 대비된 인간사, 이제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 시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시킨다는 거. 대개 이렇게 대비시키게 되면 자연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 설명해요. 보통 대비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서로 반대인데 어느 한쪽을 강조, 부각할 때 쓰는 말. 자, 이 작품이 원나라의 침입 이후 고려의 국력이 심히 약화된 상황에서 작가가 소망한 바를, 그럼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일단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것들이 들어있을 거고, 고려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작가의 소망이 담겨 있을 거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부병루를 함께 보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 책에서 요 밑에 이렇게 8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8줄이 있을 경우에 되게 짝수를 이룰 경우에는 한 반반 끊어서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되게 잘 보이기도 하고요. 자,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부병루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자, 평양에 있는 정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정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고구려를 떠올리게 한다는 건 또 고려를 떠오르게 하겠죠. 자, 텅 빈 성에 조각달이 떠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일단 그냥 성엔 조각달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텅 빈 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대개 시에서는 수식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성에 조각달이 떠있고가 아니라 텅 비어있다. 그럼 텅 비어있다라는 전제는 그 전에는 텅 비어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는 텅 비어있지 않았는데 현재의 모습은 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빈, 과거에는 뭐 가득 찬,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한 모습. 요게 이제 성에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니까 요게 바로 그 보기에서 말했던 인간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조각달이 떠 있고요.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체크할 게 하나 있는데 달이 떠 있어요. 자, 달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우리가 30년 전에, 아니 1000년 전에 본 달이 지금의 달과, 물론 시간이 흐른 달이기 때문에 좀 다른 달일 수 있겠지만 그때도 달은 있었고 지금도 달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각달은 예전에 아주 그 번영했던 성에서도 달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달이 있으니까 그러한 텅 빈 성에 여전히 조각달이 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보자면 사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간사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여기 있는 이 달, 이거는 옛날 고구려 시대에도 달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망해버린 이 고려의 땅에도 이렇게 지금 달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겠죠. 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야, 인간사는 변했는데 자연은 영원하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참 인생 참 쓸쓸하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종의 약간 좀 슬픈 마음, 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왜 이러지? 애상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바위는 늙었다라는 건 사실은 바위가 오래되어서 변해버린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시간의 흐름을요, 눈에 보이도록 일종의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이 막 보이나요? 눈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이게 보이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바위는 늙었다라는, 그러니까 좀 약간 변해버린, 뭔가 이끼가 끼어있고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바위가 늙어버린 모습을 통해서, 아,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이 모습은 지금 내가 불병리에 올라서 달을 보고 바위를 보고 있는 모습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살짝 여러분 지울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봐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위에 네 줄을 보게 되면 여기는 내가 사실 보고 있는 경치에 대한 것들을 쭉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먼저 묘사했으니 선경이란 말을 쓸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요. 기린만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저 기린만은 아까 보기에 설명했지만 고구려의 시조였던 동명왕이 이제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릴 때 탔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린만은 그 천손이라고 하는, 이 천손이 동명왕이니까 동명왕이 탔던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말이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대요. 아, 왜 돌아오지 않지?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나 논의는가? 아,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해봐요. 고려라는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사실 이게 뭐 거의 이제 멸망한 천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번성했던 고구려를 떠올린다라는 건 요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아, 그러한 영웅이 다시 등장해서 이 고려가 다시 좀 잘 일어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바람, 그죠? 화제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소망 속에는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리가 우국지정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뭔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종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단절 현상이 다시 끊어지고 다시 예전의 고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노라니, 우리가 밤에 휘파람 불면 막 즐겁나요? 막 불면 너무 신나 막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대개는 휘파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것도 밤에 부는 휘파람, 어머니들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겠죠. 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밤에 부는 휘파람은 뭔가 조금 즐겁다, 기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뭔가 쓸쓸함 이런 것들을 좀 자아내는 그러한 말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산은 오늘도 푸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란 얘기의 포인트예요. 이 보조사를 잘 보세요. 오늘도란 얘기는 어제도 푸르렀고 오늘도 푸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하나, 강은 저절로 흐르는 거니까 누가 막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산과 강은 어떤 모습이냐?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저절로 흐르고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영원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르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그와는 반대로 아까 보기를 참고하자면 인간 사는 다 변해버렸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요 파트는 어디랑 연결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는 텅 빈 성, 얘는 비어버린 거니까 얘와 얘가 이렇게 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얘가 인간사라면 얘는 자연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조각달도 자연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큰 틀을 보자면 조각달과 강과 산은 자연의 변함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반면 여기는 텅 빈 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사의 모습. 또 하나는 뭐 천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해버린 거죠. 있다가 가버린 거니까 뭐 천손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인간사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해설서도 있긴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보자면 여기는 선경, 먼저 경치를 노래했고요. 이 밑에 있는 파트, 이 부분은 그거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노래하기도 하고, 아, 참 쓸쓸하기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영원하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데 인간은 왜 이러지? 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네 글자로 인생 무상이라는 걸 노래했다는 얘기니까 뒤에서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네요. 그러면 선경 다음에 후정이라는 감정을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경, 후정의 자세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말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영명사랑을 지나다가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그 평양에 있던 누각에 올라서 변해버린 인간사의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인간이 또 왜 이렇게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을 때는요, 사실은 막 선생님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전반 2시간, 후반 2시간을 뛰어도 막 쌩쌩했어요. 집에 가면 막 그렇게 뛰고도 또 막 맛있게 먹고 잠도 막 안 자도 막 펄펄 앓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이제 2시간이 뭐예요? 한 30분? 뭐 그건 너무 짧은 것 같고 1시간 정도 뛰고 나면 집에 가면 저녁에 나도 모르게 기절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 딱 생각하면 야, 인간이라는 게 참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도 지금 한참 10대잖아요. 젊은 막 팔팔 이럴 때잖아요. 근데 한 20년 지나봐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그리울 거예요. 인생이란 게 참 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좀 씁쓸하죠? 선생님이 좋아했던 연예인, 아주 멋있었던 연예인들이 지금은 되게 나이가 들어서 가끔 TV에 나오면 야, 벌써 저 사람 저렇게 늙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좋아하는 그 연예인 오빠나 아니면 연예인 형, 연예인 형은 별로 없을 거고 연예인 뭐 누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어린 연예인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연예인들이 한 30년 흐른 뒤에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의 그 젊음이 아마 없으니까 아마 좀 씁쓸함을 느낄 수 있을걸요. 자, 어쨌든 이러한 감정들을 여기서 이제 인생 무상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건 이걸 최종 정리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이것만은 꼭꼭꼭이에요. 선생님이 작년부터 강의할 때마다 이걸 해주고 있죠. 맨 마지막에 이것만은 꼭꼭꼭 하면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자, 주제가요.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요. 고려의 국운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주제인 거예요. 하나는 지난 역사를 회고, 그러니까 옛날 고려의 역사,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갖고 옛날 역사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지금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인간의 유한성을 통해서 야, 인생이란 게 참 무상하네. 이런 인생 무상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표면적인 주제. 그런데 요 안에 잘 들여다보니까 고구려의 천손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려의 국운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요 안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면적인 주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뭐 두 가지가 다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인간사의 유한함과 자연사의 영원함을 사실 플러스로 얘기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대비시켜서 이쪽에는 텅 빈 성이나 천손, 이것도 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조각다리나 산강 같은 경우는 영원한 것들, 여기는 변해버린 것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쪽에 대한 무상감,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나라가 망해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이 맥수지탄이 이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잘 나갔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500년이 흐른 정도 뒤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나 어떤 그 번성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보리밭만 가득했대요. 그래서 그 보리를 보면서 야, 인생 참 그러네 하고 한탄을 했다. 보리를 보며 짓는 한탄. 그래서 맥수지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요거 이제 나라가 망했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 형상하고 있다는 말 아까 설명했었고요. 세 번째, 선경우정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줄씩 끊어서 보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병루에 대한 작품의 정의였고요. 이제 잠시 그 밑에 나번에 있는 정약용의 고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고시 7이에요. 7. 여러분이 아마 선생님이 예전부터 강의할 때 보면 정약용의 고시하면 잘 나오던 게 고시 1이나 8 이런 게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에부터 연계교재의 고시 7이 좀 등장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고시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이 그 유배를 가서 지었던 총 27수 27개. 그러니까 지금 정약용이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유배를 갔을 때 보통 유배를 간다라는 건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거든요. 뭐 유배 가는데 부유하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의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에서만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바닥에 내려와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괴롭히는 그 탐관오리들의 그 정말 욕망, 정말 나쁜 인간들, 그런 모습들을 이 정약용이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서 시로 막 지었던 거죠. 근데 좀 짧은 시들이다 이거를 한 편만 짓고 끝나지 않았어요. 되게 여러 편을 지어서 연작시로 지었는데 그 27개 중에서 이제 그동안은 1이나 8이 좀 잘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7이 있는 거죠. 이 정약용의 고시의 특징을 보면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탐관오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러스의 소재들과 마이너스의 소재들이 이렇게 해서 대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플러스라고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쪽은 좀 연약한 존재들이 나온다면 이쪽은 강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연약한 존재들은 대개가 백성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고 핍박당하는 백성들, 강자들은 대개는 탐관오리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제비가 있는데 왜 제비야? 너는 왜 그 나무 기둥에 구멍도 많은데 거기에 살지 않고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나무 기둥에 살고 싶은데 황새, 이렇게 뭐 뱀이 와서 막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도 하고 황새가 와서 날 쪼기도 하고 해서 누가 날 괴롭히니까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괴롭히는 존재들은 탐관오리, 약한 존재는 백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고시들의 특징은 대놓고 사람을 얘기하진 않아요. 자연 얘기인가? 와, 동물의 세계 얘기인가 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인간 얘기.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탐관오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돌려 말했다라고 얘기해서 우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시가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 대개는 이렇게 우의적이라는 성격이 시험에 같이 출제가 되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저기 있는 총 10줄의 시인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평초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개구리밥 알 거예요. 개구리밥. 그러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가벼운 조그마한 풀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개구리밥이라고 하는데 그 개구리밥이 부평초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평초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멋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 쫄지 마시고요. 자,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방금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 시의 배경. 방금 정약용이 바라본 백성들의 삶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시가 백성들의 삶이 위주라면 관리들의 가진 횡포, 고통과 괴로움에 놓여있는 백성들의 모습, 이 두 명의 모습이 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정약용이 중심이라면 여러 신하의 괴롭힘 때문에 쫓겨나서 자신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여러 신하에게 기쁨이겠구나. 쉽게 말하면 탐관오리와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엔 나를 싫어하는 그 정치꾼들과 자기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조해 본다면 이쪽을 백성이라고 본다면 마이너스를 탐관오리로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이쪽의 백성이 정약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비의 얘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정약용과 반대에 있는 그 뭐랄까 괴롭히는 신하들, 자신을 괴롭히는 신하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쪽은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 신분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봐요. 있는데 내가 너를 참 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이 같은 얘기 나오던가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난 널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니? 야, 네 얼굴이 조금만 더 정말 멋졌으면 좋았겠는데 넌 정말 멋져. 이상하지 않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데라는 얘기는 반대 얘기가 나오죠. 다른 얘기, 전환이죠. 그래서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즉 뿌리가 있는 풀들이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나 뿌리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이게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풀은 일반적인 풀의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부평초는 매달린 꼭지가 없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부평초가 제목에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이 부평초는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건 정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을 바꾸면 정착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되게 즐거운가요? 나는 오늘도 여기 떠내려갔고 오늘도 여기 떠내려왔어. 나는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백성들의 모습은 한 자리에 정착하고 사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종의 시련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풀과 부평초는 서로 대조라는 걸 알 수 있죠. 뿌리가 있는 존재와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 꼭지가 없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대요. 그럼 내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바람에 끌려다니는 거니까 얘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강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이 일로 슉 불면 슉 갔다가 불이 슉 불면 슉 갔다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하다. 마찬가지네요. 가냘프기만 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연약한 존재를 보면서 이 정약용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연약하니까 쌤통 뭐 이랬을까요? 연약한 존재니까 불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연민의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부평초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 순간 뒤에 연잎은 새로운 존재가 나와요. 그죠? 연잎이란 존재. 그럼 연잎은 여러분 알죠? 연잎 되게 크잖아요. 그 연잎은 너무 괄실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죠? 연잎도 풀이고 부평초도 풀인데 같은 풀인 주제에 내가 좀 크다고 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종이 쳤네요. 8시 50분이에요. 빨리 끝낼 거예요. 자, 연잎은 지금 보니까 괄실을 하는 이 큰 풀. 그리고 밑에 보니까 행체. 밑에 보니 뭐라고 써있냐면 행체는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잎과 행체가 뭐 하냐면 괄실을 하고 가리기만 한대요. 누구를요? 부평초를요. 그죠? 그러니까 부평초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부평초를 괴롭히는 강자의 입장인 거예요. 이 나쁜 인간들이네. 그죠? 같은 풀인 주제에 작은 풀이라고 괴롭히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종의 아까 말했던 그 탐과 놀이들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한 못, 그러니까 이 못이라는 곳은 함께 사는 공간일 거예요. 풀이니까 어쨌든 한 못 안에 살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리 어그러지기만 할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다투지 못해 안달이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시를 보게 되면 방금 정리했지만 제일 중요한 시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뭐래도 이 부평초하고 연잎, 행체 요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연잎과 행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강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부평초 같은 경우에는 약자의 모습인 거죠. 이 연잎이나 행체는 여러분 위에서 말했던 그 뿌리가 있는 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뿌리가 있고 강한 존재들. 그런데 부평초는 그렇지 않잖아요. 뿌리가 없이 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출제할 수 있겠고요. 아까 보기를 참고하자면 여기는 이 부평초는 첫 번째로 힘든 백성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화자, 즉 정약용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뒤에 있는 EBS 교재에서의 보기를 참고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이것만은 꼭꼭꼭이에요. 자, 이 시의 주제는요. 일단 지배층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염두에. 지배층이라고 하는 탐과 놀이의 횡포를 뭐 하는 거냐면 비판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괴로움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두 가지 정서를 함께 끄집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평초가 백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화자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중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했던 우의적이라는 특징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풀이 사람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부평초라는 풀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잎이나 행체라고 하는 건 강한
탐관오리나 정약용을 싫어했던 그 세력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정리했다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여러분 직접 문제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오랜만에 찍은 첫 강의였는데요. 오늘 이 배웠던 부병로라고 하는 요 한시,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그 고시라고 하는 한시, 오늘 배웠던 건 전부 다 한시거든요. 오른쪽에 한문이 들어있잖아요. 한문 번역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 한시 파트를 잘 정리하시고, 아마도 뭐 내신 시험에서 각 고등학교마다 낼 수도 있겠고요. 경화여고 같은 경우에도 내신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니까 간략하게나마 이 작품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8강 이제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